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블랙아웃 기간이 지난 후에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와 우려, 거기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우리 시장 새로운 모습 만들어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확인된 미국의 고용지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견조하고 타이트한 모습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요. 또 서비스업 PMI도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나온 만큼 지난주에 FOMC 결과 이후에 대두된 금리 인상 조기 중단 기대감, 이번 주 시장에선 일부 되돌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뒤늦게 찾아온 1월 효과에 반짝 웃었던 우리 증시였는데 2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변동성에 노출이 되고 있지만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그 변수들 최대한 줄여보는 고수익 작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시고 오늘 글로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뉴욕 증시 금요일장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애플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알파벳까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은 시장보다도 안 좋게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도 여전히 견고하고 타이트하다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금은 안도를 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자, 지금 일단은 이렇게 고용 부분이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FOMC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장이 나타냈던 기대감을 유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고용 지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이게 사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들이 그 파월이 결국은 어떤 부분들을 예측했냐면 파월 의장이 그 고용의 부분들을 좀 다소 둔화를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막고자 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했던 고용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좀 크게 받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저번 주에는 그 실적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적 네.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았고 또한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증가를 좀 해버렸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증가를 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미국 3대 지수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연방준비제도 긴축 우려가 결국은 재차 이제 부상이 됐습니다. 긴축 우려가 재차 부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지난 4일에 그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중에 다우존스가 0.38% 이제 하락을 하면서 33,926.01포인트로 이제 마감이 됐고 그 S&P 지수는 1.0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이게 4,136.4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 지수는 1.59%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12,006포인트 5.955포인트로 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1월 9일부터는 저는 상승 흐름을 계속 보였습니다. 미국장도 상승 흐름을 1월 19일부터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다우존스는 1월 초에 상승했던 폭을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좀 마무리가 됐지만 국내 코스피가 굉장히 좀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코스피가 좀 유사하게 흘러갔고 나스닥과 S&P 지수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대형주의 실적에 따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다우존스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사실 애플과 아마존의 빅테크의 그 실적 쇼크로 인해서 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컨센서스가 좀 하회를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요. 네. 애플이 10월부터 12월 실적이 매출적인 부분들이 1,171.5억 달러.
뭐 그렇게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매출은 매출은 올랐는데 그 EPS 그러니까는 주당 순이익이 약 97%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 이외에 이제 알파벳 역시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하면서 어닝 미스를 나타내면서 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 좀 저는 그 제조업에 관련된 그 고용 증가가 좀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는데 사실 그 비농업 관련된 신규 고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신규 고용이 크게 증가가 됐는데 네. 사실상 이게 미국 노동부에는 지난해 비노동 그 고용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좀 서비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비스로 말씀드리자면 51만 7천 개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좀 크게 증가가 됐는데 사실상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전에 하락을 적게 이제 줄어들었던 게 굉장히 커졌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고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좀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와 역과의 반대로 반대로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사실상 그 18만 개 정도 예측이 됐는데 그게 크게 2배 이상 크게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1월 실업률이 거기다가 실업률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역시나 3.5%를 예측을 했지만 3.4%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1969년 때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90년대에 있었던. 네네. 그때보다 많은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 고용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게 고용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게 고용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금분 상승률이 이제 높아지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월보다 둔화해서 그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낮출 것으로 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열을 보여주면서 임금 상승률 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결국은 고용을 해야 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면은 또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을 모셔오기에 경쟁이 붙었다 보니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럼 임금 상승률을 이제 보여준다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임금 상승률분을 통해서 이제 그 기업에서는 이제 매출을 내야 되는데 그 상승분을 감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도 이제 유통 비용이나 그런 게 이제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그 1월에 따른 고용 지표 에 대한 예측인 것뿐이지 사실상 2월은 오히려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2월은 그래도 파월 의장의 그 마음에 따라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착화 또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고용 시장이 굉장히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뭐 고용 지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여쭤보는 부분이 지금 일단은 뭐 고용 자체는 괜찮지만 고용의 질 자체는 좀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시장에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고용의 질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 좀 예를 들자면 결국 이제 계약직이나 좀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서비스에 대한 이제 어쨌든 고용 증가는 사실상 뭐 기대를 한 만큼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제조업에 대한 그 고용 증가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부터 후스텝으로 하나씩 밟아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전에 아마 제가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2012년 때인가 그 10년도 초반 때 픽스라고 해서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스페인 그때 당시 때 그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됐던 국가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서비스 산업에 굉장히 좀 크게 포커싱에 맞춰 있다 보니까 관광 산업 수요가 확 줄어들면은 당연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PMI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그 집계한 그 미국의 연초 서비스 업황이 확장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확장세로 전환이 됐고 1월 서비스업 PMI가 55.2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집계한 전문가의 예상치가 50.6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크게 웃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날 수치에서 그 경기 확장과 위축이 가늠한 수치는 솔직한 기준선으로 한 50 전후로 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 미치면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다. 그리고 그 50 이후로부터 이제 확장 국면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50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거기다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확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월에 그 서비스업 PMI 그 전월치 49.2%를 비해서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된 거거든요. 1월에 발표를 했을 때. 네. 이게 사실상은 31개월 만에 첫 위축세로 나타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네. 근데 지금 다시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확장과 위축의 국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네.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 네. 기존에 이제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그 퇴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되고 사실상 그쪽에서도 이제 뭐 퇴직과 관련된 부분들 지원을 했던 부분들도 다소 이제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미국에서도 그 어떤 이제 그 일자리가 증가를 했냐가 제일 중요한데 신규 일자리가 결국 12만 8천 개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문 기업 서비스업 자체가 한 8만 2천 개 정도 증가를 했고 정부 공공직 그리고 7만 4천 개 정도 됐고 의류 서비스업이 한 5만 8천 개 정도 됐는데 특히 오락 엔터테인먼트 숙박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서비스업만 올랐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외에도 소매 무역이나 건설 운송 그리고 제조업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언론에서는 서비스업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제조업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뭔가 시장에 지대하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들의 결과에 가장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5월에 금리 인상 중단론이 제기가 됐던 부분일 것 같은데 자, 지금 고용 보고서 PMI의 영향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가 조절될 가능성 자체는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가요? 원래 이제 제일 생각을 했던 게 그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이전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5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지난해 12월에 그 연준위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최종 금리가 5.0에서 5.25까지 이제 바라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원래는 이제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지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는 좀 둔화하길 바랬는데 그 부분들을 막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월까지는 그래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연준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좀 냉각시키고자 좀 긴축을 강행을 했던 건데 이게 사실 뭐 별 큰 의미를 나타내지 못했고 네. 혼란에 지금 도가니가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좀 효과를 못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고용이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들, 그러면은 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네.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한 돈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은 또 신용카드를 좀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지금 금리에서 미국에서도 신용카드에 대한 그 증가분이 굉장히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금리와 같이 연동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은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네. 한다 하더라도 뭐 정확하게 파월의 의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제조업 고용 역시 이제 증가를 했던 부분들은 뭐
별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어느 정도 계속 고용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제조업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IRA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슈가 있는데 결국 이게 제조업이 어느 정도 이제 화랑의 시기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도 좀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그 좀 고용의 증가는 굉장히 대두될 수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이 이제 공장을 앞세워서 고용 증가를 할 만한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IRA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세게 나갈 수도 있는 측면도 좀 고려할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3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IRA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고용 가열에 따른 불확실성은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요. 월가 일부에서도 고용 가열에 대해 굉장히 수수께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고 네.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뭐 미국 경제에 지탱하는 총수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전망을 했지만 총수요가 강하다고 전망을 했지만은 소비자들이 식음료, 월세 등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가계 부채가 굉장히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4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율이 18.5% 증가를 했고 이게 원화 가치로 따지면 1,16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뭐 만약에 5.0에서 5.25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은 2005년, 6년 사이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때 그때랑 지금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은 2007년도 때까지 이제 금리가 그렇게 맞춰지다가 결국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네. 그 상태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네. 경기 둔화와 관련된 이슈가 점차 사그라든다 한다면은 이전 과거처럼 서브프라임이나 그런 부분 사태는 안 터지겠지만은 지금 이 부분들까지 염려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올려놔서 인플레이션을 막고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일자리에 대한 늘어난 것은 나쁘게 볼 리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둔화되는 시기를 봐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월달에 좀 이슈를 좀 많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달에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 이슈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고용지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업 PMI도 좀 계속해서 IRA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지금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지만 가계 부채 자체는 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야기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자, 이번 주에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지 않았고 조만간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일단은 피력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걸로 보고 계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입장은 그대로 고수를 할 것 같고요. 네. 뭐 전망을 항상 그랬습니다. 뭐 파월이 그 전망을 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를 했던 전망을 봤을 때는 이제 금리를 멈출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은 아니다라는 예측을 계속 했었고.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역으로 좀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굉장히 좀 크게 고수를 할 것 같고요. 뭐 발표를 했던 것 중에 뭐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결국 임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멈추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고용 시장이 상승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입장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 예상을 했던 금리들보다는 더 올려야 한다라는 말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게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고용이 증가를 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놀랬기 때문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입장을 고수할 거고 결국은 그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조용히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최대 5.25까지는 전망을 합니다. 5.25까지 전망을 하고 3월 그 FOMC가 이제 회의까지에 약간 아직까지는 한 번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남아 있고 또한 두 번의 소비자 물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2월 CPI 발표에 따라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고용을
고용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를 다시 오르게 할 수 있는 노동시장만 약간 둔화가 된다 한다면 금리 인상을 좀 멈출 수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조건이 좀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네. 3월 고용 보고서 시 고용 증가가 좀 소폭 둔화가 되고요. 이번에 2월 14일 날 그 발표되는 CPI가 전년기 동기 대비해 지난달보다 6.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계속 좀 유지만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5.25의 기준 5.25가 마지막 기준 그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그 대신 금리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멈추고 계속 갔다가 내년부터 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 중에서는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한 3월에 이슈를 체크를 해서 그 어떻게 보면 CPI 발표에 따라 금리가 5월 인상 시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의 입장이 나오진 않을 것이나 다만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각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을 또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 주 첫 날이죠. 월요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시장 좀 정리해보고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 정말 뜨겁게 타올랐죠. 대표적으로 로봇, 그리고 챗 GPT 관련주들의 상승은 연초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유동성 공급, 어떠한 종목을 사도 올랐던 것 같은데요. 대형주는 대형주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작년에 네옴시티를 시작으로 중국 코로나, 그리고 중국 한한령 해제, AI 로봇, STO 등 이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끝나지가 않고 테마 안에서 또 다른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최소 한 달 정도는 해당 테마 대세장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그만큼 시장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재료의 파급력을 분석하고 얼마나 테마가 지속될 수 있는 테마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한 달이자 한 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중 가장 최근의 테마였던 STO를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O. 이 증권형 토큰을 시작으로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부동산 그리고 예술품 투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걸 시작으로 상당한 이슈몰이가 시작되었죠.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된 후에 후속 내용으로 시장에서는 이 증권사별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한도를 정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이 지난주 증시에서는 STO, 다시 말해서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 주말간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오늘 증시에서는 이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날아오를 한 차례의 기회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테스트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난 암호화폐의 태동기였던 2017년 암호화폐 주도국가로 치고 나아갈 기회를 놓친 대한민국이 이번 증권형 토큰을 시작으로 제대로 살리고 그리고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해외 선진국보다 발빠르게 현대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STO는 그간 나왔던 네옴, 로봇, 그리고 AI 테마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재료의 사이즈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강하게 주도 섹터로 올라와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에서는 황호준 연구원님께서 계속해서 STO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고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들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일정에도 STO 관련한 일정이 바로 오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 일정 중에서 바로 오늘 앞서 말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일 나온 그간에 나왔던 암호화폐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거래소는 어떻게 하고 증권사들의 토큰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통시킬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안이 나올 전망인데 아직까지는 대장주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략해드린 우리기술 투자 또한 말씀드린 진입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현재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 보도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증권형 토큰 테마주 전체가 요동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겠다라는 큰 틀 외에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발표될 예정이니 증권형 토큰 관련주를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이죠. 자, 이어서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0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검사 의무화를 도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뭐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지금의 타이트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부분 또한 추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화가 될 전망이죠. 관련해서 보복 소비 심리가 불타오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될지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죠. 아직까지 중국은 20개국에 대해서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을 재개를 했지만은 아직 한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했을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실적 발표가 바로 화요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카카오게임과 SK텔레콤의 실적이 수요일 발표가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실적이 증권사 예상치인 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 주가는 한 차례 더욱 올라갈 전망이죠. 실적 발표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이번 주 화요일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영역은 미증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그리고 벤처기업과의 간극이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요일 진행되는 중소기업 벤처부의 설명회를 주목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될 전망이죠. 자, 이어서 환경부에서 수요일 먹는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식수 관련주나 수질 관련 테마주가 한 차례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증권형 토큰을 비롯해가지고 시장에 강력한 돌풍을 일으키는 테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상보다 테마의 돌풍 크기가 작을 예정이니 이번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일정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관련주를 투자 중이시거나 그리고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후속 보도자료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바로 목요일 그리고 MSCI 분기 리뷰가 진행이 되죠. 이 카카오페이가 다시 MSCI의 선진지수에 들어가냐 마느냐가 조금 갑론을박이 많지만 이 MSCI라는 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기 때문에 정보가 좀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 자체에서 우리나라를 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카카오페이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마느냐 이거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는 시중은행 대비해가지고 은행 점포수가 아예 없다라는 점이 그리고 카카오뱅크랑 연계해서 이 기업이 독자적인 매출은 딱히 낼 게 없지만 카카오라는 이 국민 SNS를 갖고 소셜 미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유저 수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과연 MSCI 선진 지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진행될 예정인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STO 어떻게 좀 가이드라인이 발표될지 집중을 해봐야겠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거기다가 카카오페이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MSCI 선진지수에 과연 다시 편입이 될 것이냐 이 부분까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장은 주말 사이에 이 중국과 미국 사이가 상당히 조금 찌그락찌그락하면서 좀 잡음이 나왔습니다. 풍선을 떨어뜨리니 많이 중국 측에서 쏘아올린 이 정찰용 풍선을 미국 측에서 격추를 시킨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장 초반에는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크기는 상당히 좀 작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2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MSCI 분기 리뷰라든지 혹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크게는 혹은 작게 이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기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전장의 낙폭은 상당히 조금 제한적일 거다. 하지만 그 낙폭에 속지 마시고 지금은 앞으로 나올 이 정부 차원에서 투자하는 계획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지금도 상당히 저점이죠.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월요일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그때 돼서 윤곽이 나오면 그때 돼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늦지 않으니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비중 조절에 조금 더 포커스를 쓰는 게 더 투자를 하실 때 현명한 투자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슈들, 보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연구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연구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작전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국내 증시 개장을 하게 될 텐데 자, 지금 2,500포인트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자, 2월에도 국내 증시 상승세가 과연 이어질지 이 부분에 가장 좀 포커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2,500포인트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시장은 3월까지 매우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1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나왔고 미국에서는 드디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합니다. 금리 인상을 함에 있어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단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미국의 GDP 성장률 또한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덕분에 시장은 우리 모두가 보는 것처럼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배제하고 현물 시장에서만 무려 6조 3천억 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7조 2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2020년이었죠. 시장이 크게 반등할 때는 선물 쪽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현물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 올해만 대략 11%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힘은 상당 부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증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이 올랐는지 다른 지금 국가와 마침도 한번 나오고 있네요. 비교해보는 거예요. 제가 다 준비한 거예요. 이거. 좋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올해 여기 네모난 빨간색 박스가 다 보일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지금 14.72%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이 FTSE MIB라고 하는 이탈리아 지수예요.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닥 지수 3위예요. 12.88% 정도 올라갔고 이러한 국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렇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1%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반도체 그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업을 제외하고 남은 29개가 모두 비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언가 모르게 경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자를 조금 줄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역시나 비메모리 쪽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연초부터 강했던 로봇, AI 그리고 테슬라나 GM, 현대와 기아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차량용 부품, 이와 관련된 반도체 공급을 월등히 더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 토대로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쪽에서 투자를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보셨던 것처럼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국면인 만큼 우리가 2월에도 시장은 크게 불안해하지 말자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다르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일시적인 조정,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조정이 나왔다 하면 미 증시에서 조정이 나왔다 하면 가슴이 좀 덜컥 내려앉고 좀 우리 시장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금 소폭 조정이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잘 나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위권의 그런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도 저희 고용지표, 고용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업률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금리 인상 명분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 미 증시가 조정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런 기사를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네. 보고 한 두세 개 정도로 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빠진 이유를 항상 찾습니다. 그냥 그럴듯한 걸 찾았을 뿐이다. 결국에는 실업률이 하락합니다. 고용률이 올라갑니다. GDP도 좋아집니다. 이게 왜 나쁜 거냐? 그거라는 거죠. 그저 제가 지금 컴퓨터에 차트상으로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띄워놨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최근 며칠 동안 대략 11,500에서 12,000포인트까지 12,000 대략 한 30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에 나온 조정이 단순하게 이러한 지표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명분에 맞춰서 말 그대로 구색 맞추기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난 금요일 나스닥 증시가 조금 빠졌던 것은 그 이전의 주가 흐름, 오늘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있었던 이슈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지난 며칠 동안의 흐름 다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온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실업률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대략 4% 수준의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4%, 때로는 3.9, 3.8% 정도의 실업률을 보였지만 코로나19가 이제 터진 이후 2022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4%대는 없습니다. 3.98도 없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3.4%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은 물론이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최저치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는 임금 상승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기타 실업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적 실업. 우리나라로 치면 IMF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그게 실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적 실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0년 중반에 조선사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정 산업이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기반한 실업을 말해요. 마지막은 마찰적 실업. 지금 취업준비생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사는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업을 감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마찰적 실업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 달이 되든 올 연말이 되든 저는 이 3.4% 수준의 실업률도 3.2나 3.3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3% 이하를 한 번이라도 기록을 한다. 아마 그거는 역사에 남을 거예요. 이유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3% 정도를 말하는데 네. 3% 이하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미국도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GDP가 성장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결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명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FED의 정책 목표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FED는 1913년에 설립되었을 때 정책 목표를 뚜렷하게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물가 안정이에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99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그게 고용 안정입니다. 지금 물가는 조금씩 잡혀갑니다. 그리고 고용은 상당 부분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FED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은 것 딱 하나.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우리가 기울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물가도 안정되고 고용도 창출되고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과연 떨어질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오히려 실물 경제의 안정을 기반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시장 나스닥이 조금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개의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의 흐름 한 번 한 번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좀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일 것 같은데, 자,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이해가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시점이 중요해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 그때부터는 경기는 조금씩 침체될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그게 시작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 지금도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토대로 미국 지난 10년물과 2년물 차이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네. 1978년 이후로 지금까지 총 7번에 걸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2003-28-2022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시점입니다. 맨 처음이 되는 것은 1978년 8월 17일이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프레드가 다시 역전이 되는 시점이 나온다면 이번 2022년부터 2022년 3월 28일부터는 8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그 기간 중에 S&P 500 지수는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1978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뒤에 S&P 500 지수가 0.91% 하락합니다. 석 달이 지난 시점 여기에요. 10.14% 하락하고요. 6달이 지났을 때는 6.1%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쭉 데이터를 가지고 가게 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딱 한 번 2000년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S&P 500 지수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다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묻는다면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샘플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점을 토대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S&P 500 지수는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림 4번으로 2023년 3월 28일에 지수가 얼마만큼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2022년 3월 28일입니다. 이때예요. 지수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처음 나왔을 때 4,575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3일 지난 금요일이죠. 4,136.48포인트였습니다. 이때부터 1년 뒤에는 S&P 500 지수가 충격을 모두 다 만회하면서 다 올라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3월 28일 조금 전에 지난 7개의 샘플 그때 나왔던 평균적인 지수는 13.33%가 올랐고요. 가장 적게 올랐을 때는 4.23% 하락합니다. 이걸 고스란히 한번 대입해보면 2023년 3월 28일 기준으로 지난 7번의 평균적인 상승률만큼 나오게 되면은 S&P 500은 5,185.44포인트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최하 수준인 4.23% 하락한다 하더라도 S&P 500 지수는 4,381.98포인트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난 2월 3일이 4,136.48포인트죠. 그렇다면 S&P 500은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평균적인 수준만큼만 오른다 하더라도 그때보다 지난 금요일보다 S&P 500은 25% 정도가 올라 있을 거고요. 가장 적게 오른다 하더라도 5.93% 정도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S&P 500 지수가 오릅니다. 나스닥과 미국의 다우도 다 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3월 28일까지 약세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과연 얼마만큼 갈 것인가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S&P 500 지수와 한국의 코스피 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대략 0.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0.6을 고스란히 곱했을 때 최하 수준 대략 4% 정도 지금부터 더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지금 2,480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3월 28일까지 개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2,570, 2,560 이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시장이 우리가 강세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점. 일시적으로 전 파동에 따라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만큼은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지금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신용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죠. 지금은 유동성 위험에 조금 빠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 오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이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사실 오늘 내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보다 큰 시선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청원 FA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또 월요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섹터 보고 계신가요? 저는 결론으로 다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가 전망이라든지 이야기를 할 때는 개인적인 판단, 그러니까 주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정성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베타 계수라고 하는 걸 한번 구해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30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다 구해왔어요. 지난해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보다 당연히 덜 빠진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타 계수는 시장 지수 대비 해당 종목의 민감도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베타 계수가 1보다 낮은 기업이 좋은 기업에 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30개 코스피 같은 경우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89%가 빠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9.37%가 빠집니다. 필연적으로 베타값은 1.18로 나왔기 때문에 지난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시장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베타 계수가 0.32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지난해 24.89%가 빠지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8%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베타 계수가 음액값이 나옵니다. 시장은 빠졌는데 얘는 올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투자안이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시장이 10.91% 올랐는데 시장이 강세장이 되면 당연히 베타 계수가 높은 기업이 좋은 거예요.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른 기업. 당연히 음액값을 가지는 종목들은 모두 다 제하게 되면 남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해 34.3%가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베타 계수가 1 이하가 되는 종목들이 당연히 좋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12.88%가 올랐습니다. 베타 계수는 당연히 1이 넘어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이걸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값이 1 이하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값이 1 이상인 기업. 그걸 모두 추리게 되면은 마지막 화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총 시가총액 30개 중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LG화학이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 현재 자리 잡고 있고 그 외에는 신한지주, 포스코 케미칼, 하나금융지주, HMM입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차 전지 그리고 금융이라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과 LNF, 에코프로,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특정 종목 하나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 섹터라고 하는 것을 규정 짓는다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시총 상위 10개로 한번 쭉 잘라보게 되면 남는 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LG화학이 남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과 LNF, 에코프로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하나 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미술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배제하면은 남은 5개 전부 다 어디예요? 2차 전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2차 전지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나 예상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종목 또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지금 시장이 강세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럼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 여기 베타 계수, 지난해 베타 계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올해 베타 계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분모에 지난해 베타 계수를 넣고 분자에 올해 베타 계수를 넣었을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종목, 그게 에코프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가지고 갔을 때 올해의 결과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지금 보이는 이 베타 계수는 조금씩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타 계수를 활용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튀어오르는 업종, 섹터는 어떤 게 있고 그중에서도 이청원 FA님께서 짚어주신 종목은 에코프로였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A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